엄청나는 소니, 그다음에 렌즈금 풍부한 캐논과 니콘 이렇게 약간 좀 분석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새로운 제품들이 나와서 격돌한다. 근데 지금은 각사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장점 있는 기사가 좀 심도 있는 기사가 나왔는데 가장 최근에는 한국경제에서 미러레스 카메라 고급화 경쟁 소니, 캐논, 니콘 풀프레임 대전이 열렸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그 데이터까지 첨부한 굉장히 훌륭한 기사를 냈습니다. 근데 저는 기분이 좀 언짢았어요. 왜 언짢았을까요?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아마 시장의 MS를 좀 기준으로 해서 그런 거 쓴 것 같아요. 자, 이게 여러분 이거를 저희가 미러레스 삼국지가 열렸다. 흥미진진한 시대가 열렸다. 지금 사실 다시 카메라 시장이 막 뜨겁게 오라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좀 흥분되고 즐겁지 않으세요? 갑자기 고요한 연못에 돌을 확 던져서 뭔가 새로운 시간이 여셔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할 이야기 세 가지. 첫 번째, Z 시리즈가 지금 왜 나왔을까? 니콘이 왜 Z 시리즈를 왜 냈을까? Z를 왜 낸 거야? 라는 얘기에 대한 걸 잠깐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왜 이런 배경 속에서 Z가 나왔을 때 저희가 어필하고 싶은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설명 올리고요. 마지막에는 간단한 Q&A를 갖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정말요? 네. 여러분 그 시장 현황 잠깐 볼게요. 되게 중요한 건데 그 과거에 이제 2015년 전 자료에 03년도 2003년도였죠. 그 DSLR 시장 7%밖에 안 됐어요. 전체 100을 놓고 봤을 때. 근데 쭉 늘어나다가 2012년도에 갑자기 그 중요한 기점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컴팩트 카메라가 50% 미만으로 떨어졌죠. 시장의 점유율이. 그런데 새로운 카테고리인 렌즈 교환식 카메라가 생겼어요. 렌즈 교환식 카메라 미러레스가 생겼어요. 근데 그 중에 런 리플렉스가 생겼는데 그 미러레스 카메라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때는 지금 풀프레임이 아니고요. 니콘 원 같은 그리고 파나소닉이나 올림푸스 다 냈던 거예요. 그래서 점점 늘더니 지금은 2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러레스 시장이 이제 상당히 성장해서 이제 구미가 당기는 시장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SLR 카메라도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SLR과 미러레스가 시장이 체인지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장이 체인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컴팩트 카메라가 줄어들면서 미러레스 시장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데이터 하나 더 볼게요. 시장 구입 현황 일본 데이터인데 남녀별 데이터가 있어요.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에 남녀인데 이게 두 개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할 것 같으세요?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앞에 계신 분 최다 왜 이 두 개가 왜 차이가 있을 것 같으세요? 비슷해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왼쪽 거는 렌즈 1층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컴팩트라고 하는 카메라가 바로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렌즈 교환형은 카메라를 보면 렌즈 교환을 보면 이 여성분들이 점점 확실히 늘어나서 이제 20%를 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로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유저분들도 저희가 굉장히 고려해야 되는 타겟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체 시장에서도. 자, 그러면 이걸 또 볼게요. 사실 그래서 전체로 보게 되면 사실은 여전히 남성분들이 훨씬 더 카메라를 많이 사긴 합니다. 일본 데이터라서 여성분들이 많은 것 같겠는데 한국도 사실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요. 근데 안타깝게도 니콘은 저희가 뭐 니콘 공대라는 말씀을 듣는 정도로 그렇죠. 우리 공대 아르미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빵 터지는 이야기인데 전혀 안 웃으시네요. 자, 근데 옆에 있는 데이터 하나 더 볼게요. 연령별 전체로 볼게요. 여러분 30세 미만이면요 상당히 젊은 층이죠, 그죠? 요즘 굉장히 젊은 층이고 굉장히 그 카메라라든가 영상 이미지를 즐겁게 볼 사람들 같아요. 근데 15%에서 점점 줄더니 9%, 10%, 10%밖에 안 되네요. 몰라? 그 다음에 30에서 30세 경제활동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이제 취미생활을 정말 이제 막 열심히 하시는 세대가 됩니다. 근데 여기도 카메라 구입 비중으로 보게 되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40대 뭐 큰 변화가 없죠. 50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60세 이상은요 굉장히 수치가 높아집니다. 자, 이 얘기 뭐냐면 카메라를 구입해서 이거를 취미와 문화로 즐기는 향후의 세대가 조금 우리가 흔히 에이지가 업됐다고 말하죠. 나이들이 좀 드신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노화됐다 그러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사진 찍는 것이 상당히 점점 더 클래식한 취미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 배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만큼 또 힘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젊은 세대는 사실은 사진을 즐기지 않는 건 아닙니다. 사진을 즐기죠. 뭘로 즐기죠? 네, 핸드폰으로 즐깁니다. SNS를 이용한 카카오톡, 인별그램 이런 여러 가지들의 것들을 통해서 즉시성을 갖고 소통하고 하는 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진을 즐기고는 있지만 전통의 카메라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시장의 요구는 무엇인가 그동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던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저희가 옛날에 한 2, 3년 전에, 그러니까 3, 4년 전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휴대폰 사용자가 SLR 또는 미러에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그 초급 단계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 카메라로 입문해서 여기서 사진 화질과 더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들을 원하면 미러레스 거치고 미러레스 거치면 당연히 SLR로 가겠지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가 없었던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휴대폰 쓰시는 분들은 휴대폰을 쓰고 그 배경에는 휴대폰 만드는 회사들이 요즘 핸드폰 광고 보시면 전화기 빵빵 잘 터져요. 걸면 걸리버 이거 없어요. 그죠? 뭐죠? 오로지 구글 반분위기도 찍어줘, 영화관처럼 찍어줘 이런 막 희한한 기능들을 넣어가면서 사진을 잘 찍는 방식들을 개발해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깨달은 게 휴대폰 사용자가 버전업을 해서 미러레스나 SLR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그럼 SLR 카메라 사용자가 휴대전화만으로 작품을 그러니까 다운그레이드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또 알았어요. 왜냐면 물론 SLR 카메라 가지신 분도 급할 때는 휴대폰 사진 찍고 그거를 책으로 내기시도 하고 어떤 분 이것만으로도 작업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사진을 인화하고 인쇄하시는 분들은 그 사진의 이미지의 퀄리티를 굉장히 따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SLR 쓰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 디지털 카메라 쓰시는 분들은 디지털 카메라로서의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게 뭐죠? 여성 유저가 늘어나고 사용자의 에이지가 올라가면 우리가 어떤 걸 고민하게 되냐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바로 무게입니다. 카메라가 큰 거를 원하진 않아요. 작은 걸 원하신다. 근데 작은 거와 무게 두 가지 중에 크기가 작은 게 좋습니까? 무게가 가벼운 게 좋습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대부분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고 하면 무게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무게에도 방점을 주고 또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당연히 크기도 좀 줄여야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시대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동영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근래 검색 뭘로 제일 많이 하세요? 네이버로 제일 많이 하시죠, 그죠? 네이버 땡으로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요즘은 네이버로만 검색하면 옛날 사람이라는 얘기도 듣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재미나고 기분 심도 있는 얘기 들리려면 뭘 봐야 되죠? 유튜브를 검색합니다. 요즘 초, 중, 고등학생들은 네이버로 검색하는 건 숙제를 위해서 하는 검색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검색은 유튜브에서 나오는 얘기가 진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아마추어 사진가든 프로페셔널이든 동영상을 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 시대가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미러레스를 리인벤트한 Z 시리즈를 내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니콘이 이 시점에 왜 이런 카메라를 냈는가에 대한 백그라운드입니다.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딱 그리시고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수많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러레스가 갖고 있는 장점부터 시작해서 왜 니콘이 했느냐인데 저는 세 가지를 갖고 왔어요. 뭐냐면 혁신적인 마운트 시스템. 기존에는 실현할 수 없었던 영상 표현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킨 다양한 렌즈의 설계가 가능한 Z 마운트를 저희가 선보인 거죠. 두 번째는 그 Z 마운트를 위해서 압도적인 고화질을 실현한 독자적인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갖고 있던 니콘의 퀄리티를 소형화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크기와 무게를 밸런스 있게 양립해서 원하는 제품을 내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나온 게 바로 리인벤티드 Z 시리즈인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머릿속에 그리시고 제가 하나씩 설명 올리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마운트가 나왔죠. 그동안 구박 많이 받으셨죠? 저희 왜 이렇게 마운트가 좁냐고. 니콘을 쓰시는 분들은 세상을 한눈으로 보는데 마운트마저 좁아서 막 좁은 마음이 있다 그러는데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이제는 저희가 광활한
마운트 중에서 가장 큰 55mm 마운트를 제공합니다. 자, 55mm면요, 여기 이렇게 툭 튀어나온 안쪽부터 이 안쪽까지가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데부터 튀어나온 데까지가 55mm예요. 아주 야박하게 됐습니다. 야박하게 돼도 55mm인데 이 마운트가 55mm인 것만이 아니라 이 마운트, 이 금속의 마운트면부터 찰싹면까지의 거리가 바로 16mm밖에 안 되는, 이걸 저희가 프렌치백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운트부터 찰싹면까지의 거리가 16, 그걸 프렌치백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16mm인 이 두 가지를 양립해서 만든 것이 바로 Z 시리즈의 마운트인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열어보세요. 바로 이제 렌즈를 딱 열자마자 보이는 게 센서예요. 그래서 약간 좀 걱정될 정도로 센서가 바로 앞에 있다 그러시는데, 굉장히 이 두 가지를 양립해서 어떤 점이 좋은가 그러면, 자, 가장 중요한 건요, 대구경 마운트를 이용해서 새로운 영상 표현의 기회를 갖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밝은 F값의 렌즈를 설계할 수 있고요, 광각 렌즈 설계에 있어서 자유로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심부와 주변부의 선해도와 해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렌즈를 설계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곧 여러분들 소문 많이 들으시지만 그 녹트 렌즈라고 해서 조리개가 0.95짜리 대구경 렌즈 개발을 위한 발기까지도 하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에 F0.5 녹트 렌즈가 나옵니다. 깜짝 놀란 렌즈가 나와서, 아마 사실 어떤 분들은 이 렌즈를 쓰기 위해서 Z 시리즈를 사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다리고 있는 렌즈입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55mm의 마운트 지름과 16mm의 프렌치백을 양립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게 이것만으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운트가 크고 프렌치백이 짧다고 해서 좋은 사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압도적인 고화질을 실현할 바로 니콘만의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 센서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센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D850에서 만들었던 이면조사용 시머스 센서예요. 근데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찰쌍면 위상차 AF를 센서를 니콘 FX4가 최초로 탑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보시면 Z7은 4,575만이고 Z6는 2,150만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찰쌍면 위상차 AF4소를 넣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화소에 들어온 데이터를 갖고 AF 포인트를 그대로 쓸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Z7은 AF 포인트가 493점, 그리고 Z6는 AF 포인트가 273점인데 커버율이 달라요. 지금 D5 같은 경우에 화면에 55%밖에 화면에 포커스 포인트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 대단한 숫자긴 해요. 근데 Z 시리즈가 왜냐면 가로 90, 세로 90% 거의 전 영역에서, 즉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포커스 포인트를 움직여서 할 수 있는 부분에 AF를 맞췄을 때 되게 정교하게 간다는 거죠. 또 하나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찰쌍면 위상차 AF를 쓰기 때문에 사실 미러레스, 이란 FX 카메라에는 하프 미러라고 해서 조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심부와 주변부의 AF 포커스가 아주 정밀하게 따지자고 들면 약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찰쌍면에 위상파 AF를 찾기 때문에 중심부기 때문에 초점이 더 잘 맞는다, 주변부기 때문에 더 안 맞는다,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어디서나 찰쌍면 그 자체에서는 다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FX 포맷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으로 찰쌍면 위상차 AF, 거기다 컨트라스트 AF를 전환해서 하이브리드 AF를 실험했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하이 컨트라스트 AF를 전환해서 더욱더 정교한 AF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90%, D850이 55%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조도 AF를 통해서 마이너스 4EVF, 저희가 이 마이너스 4EVF라 그러면요, 사실 눈으로 감당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EV면 간단히면 촛불 하나 켜놓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촛불 하나를 켜놓으면 1EV인데 그걸 훅 하고 끄면 이제 그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 눈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고 눈을 한 10분쯤 있으면 이제 어둠이 구별되시잖아요, 그죠? 이 수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것을 카메라가 바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할까요? AF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랑할 거. 와,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찰상 소재의 움직임을 요 피치로, 그러니까 요라는 게 이렇게 되는 요, 그다음에 피치, 그다음에 롤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다음에 X축, Y축 모두 세 개의 요 롤 피치 세 가지와 상하좌우 해서 모두 5개의 축의 손떨림 보정, 바이브레이션 리덕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VR 기능을 하는데, 자 여기서 질문이 자주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 니콘 직원분, 왜 전에 니콘은 렌즈에다 VR 넣어놓고 바디에는 안 나갔어? 이런 기술 숨겨놓고 그동안 뭐 카메라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냐? 그게 아니고요. 옛날에 SLR 카메라는 바디에다 이 VR 기능을 넣으면요, 이 VR이 작동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렌즈에 있어야 광학식 뷰파인더를 통해서 VR 작동했을 때의 효과, 그 다음에 앵글의 정교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러가 없잖아요, 그죠? 미러가 없기 때문에 카메라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센서에서 빛을 그대로 화면에 쏘아주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VR 유니트가 바디에 있었을 때 작동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이 광고하시는데 이 VR 유니트가 상당히 크고 정교하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는 기구인데, 다른 브랜드는 전원 오프 시에서 이 VR 유니트가 오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덜덜덜덜덜 한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오프를 하면 이 장치가 그대로 딱 멈추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차이지만 이 어떤 모든 기구라는 것이 스탑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결국 파손과 여러 가지 다른 추가적인 파손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걸 항상 상시를 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오프도 할 수 있고, 또한 동영상 촬영에서도 그대로 촬영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인데, 니콘은 어떤 회사일까요? 네? 니콘은 괜찮아요, 편하게. 정답은 없어요. 니콘은 참 좋은 회사죠. 어떤 분들은 좋은 이미지는 안 좋은 이미지는, 제가 여러분한테 물은 건 딴 게 아니고요. 니콘은 과학회사라는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고, 그것을 자신있게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데, 제가 아까 어떤 분한테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기존에 나와있던 미러리스 카메라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라고 물으면 사실 EVF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LCD를 통해서, 물론 후면 LCD를 통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뷰파인더를 보고 사진 찍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경우에 또한 야외 나가면 이 LCD로 봤을 때 사실 톤의 재현이라든가 이런 게 익숙치 않고 차이가 많아서 히스토그램을 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뷰파인더로 봤을 때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데, 이전의 다른 회사 모델들은 굉장히 울렁거림이라든가 재현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쫓아감, 팬닝샷, 틸트샷 할 때 이런 어떤 울렁거림이 굉장히 심해서 저희도 사실 이런 정도의 제품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EVF입니다. 근데 이 EVF가 단순하게 쿼드 VGA 패널 369만 화소의 패널을 채용해서 밝은 것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저반 보조라든가 특히 파인더 광학계, 이 안에 수많은 렌즈들, 수많지 않지만 여러 개의 렌즈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광학식 뷰파인더와 비교했을 때 큰 이질감이 없도록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지금 현재 이 본격적으로 미러레스 시장에 뛰어든 아까 삼국지의 3세계 회사 중에 이 EVF만큼은 어느 회사가 가장 낫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세 개 제품 모두 경험해 보신 분 중에 10분 중에 8분이 저희 제품이 제일 낫다고 얘기했고요. 두 분 정도는 니콘하고 다른 회사 하나가 비슷한 수준이다, 거의 동등하게 느껴졌다.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사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두 개 사가 더 좋은데 그 중에서도 니콘이 더 좋다라고.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 얘기가 아니고 다른 분들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고,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해 보시고 다른 분들 제품 가서 비교해 보세요. EVF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그 니즈를 분명히 반영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예를 좀 볼까요? 저희가 이거 실제로 실사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심부 주변부에 여기 이 차이가 사실은 이게 빔 프로젝터로 보게 되면 분명히 빔 프로젝터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걸 느끼시겠지만,
선명하게 보입니다. 뷰파인더를 그대로 실사로 마이크로 렌즈로 찍은 거예요. 선명하게 보이는데 벌써 이 중심부하고 주변부의 차이가 크죠. 좀 더 보겠습니다. 이 뷰파인더를 테스트할 글씨에 썼을 때 이 테스트가 정확하게 선명하게 컨트라스트한 이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제외됩니다. 번지입니다. 이거 실제로 찍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기 살짝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여기 이 부분 보시면 완전 블랙이 아닌 걸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눈 좋으신 분들은 보이세요? 여기 완벽하게 블랙됩니다. 이런 것이 광학회사로서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이 강력한 EVF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강력한 EVF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라이브 뷰에 저희가 I 버튼을 넣어서 밖에서 모든 설정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왜 메뉴 버튼을 누르는데 I 버튼을 누르게 해서 복잡하게 하느냐는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메뉴가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 복잡해, 힘들어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꽤 있다고 느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I 버튼을 눌렀을 때 뷰파인더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사실 12개의 메뉴를 들어가고 있는데 12개의 메뉴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메뉴는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 메뉴를 바꿔가면서 나한테 빨리 쓸 수 있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강점이 있는 거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동영상 촬영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자, 잠깐만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왜 동영상 기능 그리고 많은 이제 Z 세미나에서 많은 작가분들이 나와서 동영상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사진 찍는 기능이 부족함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사진 찍는 기능은 충분하게 만족하고 있어요. 거의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이 카메라가 타깃으로 삼고 있는 대부분의 상황 촬영, 풍경, 인물 모든 상황에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굉장히 훌륭한 퀄리티의 사진을 뽑아내 줍니다. 근데 거기에 동영상까지도 잘 찍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워 드라이브에서 8K 타임랩스, 4K UHD, 120 프레임 HD 테라, 그다음에 N로그, 타임 코드, 제브라 스트립, 포커스 피킹, EVR, 10비트 HD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잘 모르시는 용어일지도 몰라요. 근데 동영상 하시는 분들은 아니 이게 전부 다 된다고? 네, 전부 다 됩니다. 굉장하죠.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근데 아까 이야기가 좀 연계해서 자, 아까 우리가 동영상 기능이 약간 중요하다고 말씀했죠. 동영상 찍으신 분들이 제일 요청한 게 뭐였냐면요. 내가 촬영하는 동안에 한 손으로 모든 걸 컨트롤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눈을 떼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카메라를 컨트롤하고 있는 동안에 막 어떤 뭘 ISO를 바꾼다든가 세곤도를 바꾼다든가 어떤 조작을 바꿔야 될 경우에 포커스의 어떤 위치를 바꿔야 된다고 할 때 눈을 떼고 조작을 하는 게 아니고 눈을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I 버튼을 누르고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컨트롤 조작입니다. 그리고 이 포커스 컨트롤, 물론 이건 모든 렌즈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Z 시리즈 렌즈에 해당하지만 이 렌즈의 내용을 저희가 포커스 링이라고 안 하고 컨트롤 링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포커스를 맞추는 데 씁니다만 파워 조리개를 이제 조정할 수 있죠. 조리개를 이제 2.8부터 뭐 16 이렇게 해서 조리개를 이용한 자연스러운 휴대폰을 만들 수도 있고 당연히 노출 보정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연스럽게 눈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Z 시리즈가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것에 제가 좀 넣었는데요. 제가 사실 로그 파일이라는 것도 탑재가 되어 있어요. 로그 파일이라고 하면 되게 어려운데 아주 간단합니다. 동영상의 로 파일인 거예요. 동영상의 로 파일인데 기존의 다른 카메라들은 8비트 기록밖에 안 됐는데 저희는 10비트 HDMI 출력이 됩니다. 자, 여러분 8비트 어떤 분들은 내부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로그 파일 쓸 수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요, 로그 파일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많고 나중에 후보정을 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뭐 32기가, 64기가 이 정도의 메모리 카드로 설정이 안 되는 거고요. 외장 하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HDMI를 통해서 외장 하드를 통해서 동영상 로 파일을 담을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였죠? Z 마운트가 새로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뭐가 나왔죠? 여러 가지 이렇게 기능들, 그러니까 뭐 흔들림을 방지한다든가 VR, 그다음에 아이팟 EVF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들을 냈어요. 근데 이것 외에도 사소한 듯 보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100년 동안 축적된 과학 기술이 축소가 돼서 Z 시리즈에 인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 제가 아예 싹 몰아서 정리해왔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첫 번째가 높은 기술력이에요. 아까 저희 니콘은 무슨 회사요? 광학회사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인물이 아름다워도 렌즈가 허접하면 정확한 상을 맺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던 Z 마운트와 좋은 이면 조사형 시모스가 있어도 좋은 렌즈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소중한 시스템의 소환수 있죠. 기존에 갖고 계신 렌즈들, 플래시, 자산 전부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작성.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제품을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쓸 수 있고요. 내구성. 니콘 하면 또 여러분 튼튼하잖아요. 근데 그 튼튼함이 단순하게 뭐 망치로 목을 푼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촬영상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추위, 더위 또는 먼지, 바람, 습기에서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마그네슘 바디, 합금 바디를 추정해서 실린 처리가 적절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화질을 할 수 있는 엑스피드 6 엔진이 최속되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고품질 생산. 카메라를 생산해봤던 회사입니다. 뭐 저희가 처음 알았던 100년 동안 과학으로 만들어진 회사고요. 오랫동안 카메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신제품을 낸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새로운 차원의 과학 성능. 자, 이렇게 좋은 카메라가 나왔는데 이 제품을 좀 더 잘 쓰고 싶다, 더 최대로 활용하고 싶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렌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념이 좀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단렌즈는 1.4 렌즈, 그다음에 줌렌즈는 2.8 렌즈가 밝고 좋은 렌즈. 그 밝고 좋은 건 뭐예요? 이유가 뭐죠? 비싼 게 아니죠. 해상력이 좋고 손해도가 좋은 렌즈들을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기와 무게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2470 F4라는 렌즈를 냈어요. 자, 과거에는 2470 F4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에이, 뭐 싸구려 렌즈네, 뭐 퀄리티 별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중심부와 주변부를 통해서 굉장히 높은 해상용의 선회도를 갖고 있어요. 제가 단언컨대 기존에 있던 2470 f2.8 렌즈, E 렌즈든 G 렌즈든 이 렌즈의 해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MTF 특성 속도는 더욱 훌륭한 점도 있어요. 저는 해상력과 선회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렌즈가 이 가격에 나올 수가 없는 대단한 렌즈죠. 근데 이 가격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렇죠? Z 마운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렌즈 설계와 그런 거에서 자유로움이 생긴 거죠. 대신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피사계 심도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F2.8과 F4는 피사계 심도의 차이가 있죠. 그러나 그 렌즈를 우리가 선택할 때는 피사계 심도만으로 선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자신있게 내오는 게 51 1.8S 렌즈. 옛날에 1.4 렌즈 아니고 1.8 렌즈라 그러면은 돈이 없어서 대안처럼 쓰는 렌즈가 1.8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Z 시리즈 세대에 와서는 1.8 렌즈로도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충분한 사진이 나오죠. 35mm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그 전경, 원경, 중심부, 주변 어디에나 선명한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렌즈들이 지금 세 종류가 출시가 됐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양한 렌즈들이 나오고 2.8 렌즈도 나오고 막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의 계획이니까 여러분들이 강력한 니즈가 있고 새로운 시장 조사를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F2.0짜리 렌즈를 내줘, 뭐 더 좋은 밝은 렌즈를 내줘, 또는 거꾸로 더 가볍고 작은 렌즈를 만들어 내달라고 하면 만들 겁니다. 시장의 요구에 따라가고 고객님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니콘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드맵을 참고해 주시면 이 로드맵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런 렌즈가 나온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렌즈를 준비하고 있다. 그것을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부족한 렌즈군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운트부터 FTZ, F 마운트부터 Z 마운트까지 커버해주는 93개의 AF-S 렌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표현할 수 있는 어항부터 초망원까지 다 접촉해서 AF뿐만 아니라 VR 기능도 최대한 활용해 쓸 수 있다. 부분 호환 렌즈를 포함하게 되면 360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F 마운트라고 이름 붙인 렌즈는 저 카메라에 다 장착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니콘의 풍부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고요. 자, 이렇게 제가 Z 시리즈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숨가쁘게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약간 좀 정리가 안 되시죠? 정리 다 되셨어요? 정말요? 제가 처음에 오늘 키포인트 설명드린다고 했죠. 자, 오늘 제가 말씀 올린 거 정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니콘 최초의 FF 풀프레임 미러레스입니다. 미러레스를 최초로 낸 게 아니라 니콘은 이미 니콘 시리즈 통해서 미러레스를 시험하고 있었고 테스트하고 시장에서 훌륭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만 풀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실망하셨던 부분을 극복해내서 나온 거죠. 그래서 기존 니콘의 모든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풀프레임 미러레스 카메라가 지금 이 순간에 나와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척척하고요. 엠노그와 Z6 같은 경우에 풀픽셀 리드아웃이라고 하는 동영상에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에 도움을 주는 핵심 기능이 탑재되어 있죠. 바로 바리대조 5축 VR과 최상의 AVF.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자리에서 바로 눈과 몸으로 경험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원래 Q&A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걸 제가 밑다 적어왔어요. 메모리 슬롯 샤기프닝 엑스큐 이거 참 많이 얘기 들었어요. 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요. 이 카메라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더블 슬롯은 역시 좀 부피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의 고심 끝에 나중에 끝나고 저쪽에 오시면 제가 부피에 관한 여러 가지 비하인드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슬롯은 하나만 하자. 그럼 SD와 XQD 중에 어느 걸 할 것이냐? 그러면 좀 더 안정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기존의 아까 말씀드린 Z 시리즈 쓰시는 분들이 뭐냐? 입문하신 분들이 쓰는 카메라를 타겟으로 한 게 아니에요. 기존의 SLR 카메라 썼던 분들은 우리나라에는 물론 이제 CF가 되게 대세를 빕니다만 북미나 유럽 또 심지어 중국에서도 XQD 메모리를 D5나 D850, D500에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XQD는 챙겨간 최초의 미디어가 아니에요. 니콘이 끊임없이 안정성과 스피드 때문에 주창해왔던 메모리 카드고요. 그리고 또 하나 CF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새로운 뉴 미디어가 내년도에 발매가 됩니다. 이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 뉴 미디어를 저희가 펌웨어 업데이트로 지원이 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서 하나뿐이라면 XQD를 선택하자라고 한 거고요. 두 번째, 배터리는 왜 이렇게 이거 C파 기준으로 330매 나왔죠. 근데 이거 이미 이 얘기는 시장에서 들어가고 있어요. 왜요? 나는 1000장 넘게 찍었어라고 실증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증? 이건 아닌데? 네, 죄송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막 얘기해 주시는 게 있죠. 저 자신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600장, 700장 찍고 저녁 때 보면 30% 남아있어요. 와. C파 기준은 옛날에 이제 필름부터, 필름 시절부터 내렸던 기준이고요. 이 기준에 따르면 분명히 그렇게 찍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방식으로 한다면, 통상의 촬영의 방식으로 한다면 정말 자신있게 500컷 이상, 1000컷까지도 가능하다.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주 가시는 그 S모 클럽에도 충분히 떠도는 얘기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더 적게 쓸 수 있지만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구독할 수 있고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저기 오늘부터 어제부터죠.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Z7을 발매했는데 지금부터 사시면 아마 배터리를 하나 더 드리죠. 그쵸? 예, 게다가 메모리도 드린대요. 너무나 딕치 않습니다. 이것도 약간 우스운 얘기인데 전혀 안 웃으시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렌즈가 좀 기약한데 아까 말씀대로 FTZ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FTZ가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게 텔레콤처럼 생겨서 렌즈의 과학적인 성질을 해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짧은 프렌즈백을 보충해 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기존의 렌즈가 갖고 있는 과학적인 성능을 정말 1도 해치지 않습니다. 전혀 의심할 수가 없고 AF 능력과 과학적인 성능이 동등하게 재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그럼 Z6, Z7은 누구에게 적합한가? 이거는 궁금하시면 500원이 아니고 이게 세미나 마치시고 체험하신 동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선생님께서 어떤 제품을 쓰고 싶어 하는지 어떤 촬영하고 싶은지 말씀드려서 제가 이 시리즈 중에 Z6, Z7 혹은 다른 제품을 추천해 드릴 수도 있어요.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저 뒤에서 따로 질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오버했는데요. 괜찮죠 여러분? 네네. 제가 이거는 이제 약장수처럼 이제 니콘의 직원이 이 제품의 스펙을 갖고 이런 점을 여러분들에게 어필해 줬으면 하는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시간 이후로는 저희 이진아 작가님께서 경험해 보신 정말 아름다운 사진을 찍으시는 분인데 이 사진을 찍을 때의 느낌들을 갖고 여러분한테 소통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진아 작가님 제가 바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